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이 만 40이 되고 보니 그동안 옳다고 믿었던 나의 행동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망했는지 엄마의 죽음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어느 누구의 희생 없이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저의 인생에서 큰 배움은 꼭 엄마의 고통으로 인해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슬프기만 했습니다. 언젠가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담담하게 말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2023년 10월 추석이 지난 새벽 1시 29분 엄마의 사망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의 암센터 중환자실에서 나와 아버지 그리고 두 동생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하늘로 갔어요. 23년은 저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해였습니다. 1월에 퇴사 후 4월에는 원하던 일을 하기 위해 이직도 했거든요. 큰 어려움 없이 이직에 성공한 저는 너무 기뻤고 앞으로 제게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죠. 40살이 넘은 여자도 보란듯이 성공할 수 있다고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마냥 경주마처럼 내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실적 그래프는 단 한 번도 하향 곡선을 그린 적이 없었으며 의기양양했고 탄탄대로가 펼쳐질 거라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네요. 저는 매일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장을 보러 나가면서 정해진 시간에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먹었지. 애들은 학교 갔니? 영희 현이 보내고 나는 슈퍼 가서 장 보고 오는 길이지. 아빠는? 아빠는 아직 잔다. 엄마, 요즘 뭐해? 뭐 하긴 맨날 똑같지. 대구 언제 한번 안 올래?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요즘 많이 바빠. 엄마가 와서 일주일쯤 있다가 가면 안 돼? 엄마 가면 아빠 밥을 누가 해? 그냥 대충 차려 먹으면 되지. 엄마 없다고 아빠 안 굶는다. 네가 시간 될 때 애들이랑 청소방이랑 같이 와. 아빠 불편해서 안 가는 거 알면서. 그렇다고 언제까지 아빠 안 보고 살래? 답 없는 이야기 그만하자. 이제 엘리베이터 탈 거야.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버지와 저는 2년 전 8월의 여름날 크게 싸운 뒤 화해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엄마는 언제나 그렇게 시간을 보낼 거냐며 자식인 제가 아버지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고집을 부린 데는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 8월 그날도 어김없이 엄마랑 전화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평소랑 다르게 엄마는 나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방학한 아이들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던 제가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엄마가 신경 쓰일 리 만무했어요. 제게 이번 여름방학은 무조건 1등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각오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의미 없고 부끄러운 집착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영아, 애들 방학이제? 지금 방학이지. 애들 데리고 한번 대구 와. 애들 보고 싶다. 이직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방학이 우리 성수기야. 내가 이번 달에 1등 하려고 엄청 애쓰고 있거든. 이거 끝나면 한번 갈게. 영아, 엄마 소원이다. 애들 보고 싶어. 한번 와, 제발. 휴, 알았어. 일정표 한번 볼게. 엄마가 애원하는 소리를 듣고 평소랑 달리 마음이 너무 불편해 막내 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수야, 통화 되나? 왜? 엄마 요즘 어때? 괜찮아? 안 괜찮지. 엄마 밥을 못 먹어서 지금 체중 엄청 빠졌대. 그거 아직도 원인을 못 찾았어? 그런가 봐.
그래서 항암도 못하고 있잖아. 엄마가 한번 내려오라고 하던데 네 언제 가는데? 내랑 진희 누나는 같이 간다. 다음 주에. 그럼 나도 그때 내려가야겠다. 그렇게 알고 있을게. 우리 엄마는 8년 전 10월에 혈액암 중 하나인 고륙종 판정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엄마가 골절을 당했다고만 했는데 얼마 뒤 기침만 해도 골절이 일어난다며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느낌이 이상해 제가 몇 가지를 찾아보니 엄마의 증상이 고륙종과 매우 흡사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죠. 아빠,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엄마 단순 골절 아니죠? 왜? 엄마 골절 맞다니까. 아빠가 말씀하시는 걸로 내가 몇 가지 찾아봤더니 엄마 암인 것 같던데. 아버지는 생각지 못한 저의 추궁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저는 대답을 했다고 생각했고 저는 목소리가 떨리며 울음이 터져버렸죠. 엄마는 알고 있어요? 아직 몰라. 나는 이 결과 아직 안 믿는다. 서울 가서 다시 검사 받을 거야. 이 자식아, 네가 울면 어떡해? 대구가 안 되면 서울로 가서 검사 받을 거고 서울이 안 되면 미국 가서 엄마를 아빠가 고쳐올 거야. 그러니까 너 절대 엄마 앞에서 눈물 보이지 마. 엄마가 얼마나 겁나겠냐.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제일 겁먹은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서울대 병원에 고륙종을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이 계시다고 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빠르게 예약을 잡았어요. 저는 엄마 때문에 암 병동에 처음 가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선생님을 만나 직접 엄마의 병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까지는 절대 믿지 않았지만 좋지 않은 예감은 항상 정확한가 봐요. 제가 예상했던 그 병이 맞더라고요. 암 환자의 보호자들은 교육을 받아야 한대요. 엄마는 우리가 교육받는 모습도 그대로 지켜보았어요. 엄마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나 할까요? 오히려 제가 더 전전긍긍하며 엄마의 기분을 살폈지만 엄마는 제 염려와는 달리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는 그 침묵이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 검사를 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동안 엄마는 우리 집에서 머물기로 하고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무리 내 엄마라도 우리 집에 몇 달씩 머무르는 문제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레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죠. 여보, 엄마 서울에서 결과 나오는 동안은 잠시 좀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런 걸 왜 상의를 해? 장모님이 편찮으신데 그게 상의할 주제야? 대구 내려가신다고 하지 말고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도록 해. 여보, 고마워. 그게 왜 고마운 일이야. 당연한 일이지. 장모님 괜찮으실 거니까 당신이 이제부터 크게 마음먹어. 당신이 흔들리면 장모님이 더 힘들어. 정말 너무 고마워서 남편 서재방 앞에 서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고백하는 어린아이 마냥 엉엉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의 뱃속에는 4개월쯤 접어든 둘째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의 방은 3개, 하나는 안방, 하나는 서재방, 하나는 옷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엄마를 어디서 지내시게 할까 고민하던 중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아픈 장모님이 문간 서재방 이용하시는 것도 내가 불편하고 내가 문간방 사용해도 장모님이 불편하실 것 같아. 그냥 우리는 안방이 제일 크니까 온 가족이 안방에서 같이 지내자. 그래도 그건 좀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서로 눈치 보고 그러면 편하게 못 있어.
아니면 이사를 가자. 남편의 의견을 엄마에게 전달하면서 엄마가 불편하면 따로 써도 된다고 했지만 엄마도 그러겠다고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려 3달을 네 식구가 같이 지내게 되었답니다. 우리 부부, 엄마, 큰아이 이렇게요. 그때 장모와 사위는 생리현상도 트게 되었죠. 나중에는 엄마가 혼자 있는 아버지가 신경 쓰이고 엄마 집으로 돌아가 편하게 있고 싶다고 극구 원하셔서 다시 친정집으로 내려가 대구 지역의 암병원을 다니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때도 남편은 장모가 서울의 다른 병원을 다니는 건 안 된다며 우리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 게 힘들다면 우리가 서울대 병원 앞으로 이사를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때 남편 말이 나에게는 얼마나 의지가 되고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요즘 한 집 걸러 전부 암 환자 있는 것 같더라. 우리 집만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 꼭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지금부터 엄마는 누굴 위해서 살지 말고 무조건 엄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엄마가 먹고 싶은 걸로 먹어. 다른 식구들, 자식들 우선으로 살지 마. 엄마는 이제 이기적으로 행복한 10년을 사는 거야. 그때부터 엄마는 요가도 하고 노래 교실도 다니고 매일매일 아버지가 끊어준 사우나도 다니면서 그렇게 활력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엄마가 남들과 달리 통계에서 말하는 10년보다 더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 엄마는 다를 거라고요. 통계적으로 이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년을 사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된다고 고칠 수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우리 엄마는 그 통계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보일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치료는 쉽지 않았고 척추에서 골수를 채취하는 날 아빠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영아, 내 평생에 엄마 때문에 처음 울었다. 왜요? 엄마가 척추에 큰 주사바늘 꽂는데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걸 보고 마음이 찢어졌다. 한평생을 늙은 엄마 이렇게 불쌍하기만 하겠노. 산전수전을 다 겪은 어른이라도 아픈 건 아픈 거고 무서운 건 무서운 것인가 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저도 꽉 깨문 이 사이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빠, 내가 지금 큰애 데리러 가야 돼서 지금 나가야 돼요. 나중에 또 전화할게요. 아빠도 식사 꼭 챙겨 드세요.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엉엉 울어버렸어요. 엄마의 겁먹은 얼굴이 상상되면서 안쓰럽고 불쌍해서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 엄마. 면역계 암이기 때문에 수술이 아닌 시술을 한다고 했고 엄마는 쇄골에 구멍을 내고 시술을 받기로 했어요. 엄마 혼자 목욕도 할 수 없어 아버지가 엄마를 씻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 엄마 나이 55살, 남편에게 병들고 쇠약해진 알몸을 보여야 한다는 건 여자로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엄마는 방사선 치료를 하기 위해 입원을 했고 머리를 삭발해야만 했습니다. 부작용인 탈모가 시작되면 너무 보기가 흉해서 미리 삭발을 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영아, 급하다 급해. 웬만하면 호들갑이라고는 없는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요?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요? 빨리 엄마 모자 몇 개 사서 택배 보내라. 엄마 모자? 어떤 모자 말이에요? 오늘 엄마 삭발했어. 엄마가 그거 보고 충격받았나 봐. 제일 화려하고 예쁜 걸로 몇 개 사서 보내라. 네, 보내고 전화 드릴게요. 무균실에 있는 암 환자들이 이날 모두 같이 머리를 삭발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서로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다들 같이 앉아 속상해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통을 엄마 혼자 겪게 해서 미안했어요. 그때부터 엄마의 기분이 아버지의 태도와 행동이 되었고 한평생 호들갑이라고는 없던 아버지는 엄마의 기분이 나빠질까봐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암과 방사선을 반복하길 몇 번, 그럴 때마다 엄마는 많이 힘들어했고 먹지 못했고 오심으로 괴로워했죠. 그 모습을 옆에서 그대로 지켜봐야 하는 아버지 또한 많이 속상해했지만 그런 힘든 나날들은 서울에 있는 자식들이 나눌 수 없었습니다. 나와 2살 터울의 여동생은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방사선, 항암, 자가이식, 지칠 만큼 치료가 계속되었고 엄마는 어느 순간 스스로 혼자 병원을 다니게 될 정도로 일상으로 굳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엄마를 방심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엄마는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을 뿐인데 우리 3남매는 아무도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나의 그런 무심함을 후회합니다. 내 자식은 한 끼를 굶어도 왜 못 먹을까, 왜 배가 아플까 수십 번도 더 물어보고 먹을 수 있는 걸 챙기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엄마는 나보다 어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엄마, 오늘 좀 뭐 먹었어? 아니, 입맛이 없네. 입맛 없다고 안 먹으면 어떡해. 뭐든 먹어야 기운 차리고 그래야 치료받지. 고기 좀 먹어. 먹을 수가 없어. 소화가 안 돼. 엄마는 이렇게 계속 나에게 먹을 수 없다고 신호를 보내왔지만 나는 왜 먹을 수 없냐며 엄마가 애냐고 타박까지 하며 제대로 먹으라고 말로만 이야기했네요. 나중에 집에 가보니 엄마는 정말 먹을 수 없어 환자식 단백질 음료로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 말로는 쌀밥은 한 숟가락 남짓 겨우 삼킬 수 있었대요. 엄마의 마지막 1년은 잘 먹지 못해 체력이 받쳐주지 못했고 암치료 또한 진행할 수 없어서 허망하게 가버렸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네요. 이렇게 7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엄마의 병에 대해서 우리는 무뎌져 갔습니다. 가끔 대구 부모님 댁에 가면 아버지 친구분들이 블루베리가 항암에 좋다고 해서 냉동고가 터져 나갈 만큼 보내주셨고 아버지는 엄마가 혼자서 무기력해질까 걱정해서 사시사철 엄마랑 나들이 가기 바빴어요. 봄에는 봄나물 뜯으러 산으로 들러 나가고 여름엔 캠핑도 가고 낚시도 다니셨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하러 등산을 갔고 겨울에는 아버지가 총기 면허를 따서 꿩이며 멧돼지를 잡으러 누비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즐거운 일상이 엄마에게 적어도 70살까지는 허락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는 절대 10년이 아니라 15년, 20년은 거뜬히 버텨낼 거라고요. 인터넷을 보니 자가이식의 효과는 5년이라고 합니다. 자가이식 5년 후 병원에서 이식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병원에서는 말을 했었어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7년차가 되면서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골절이 시작되고 엄마가 치료가 힘들어 누워있는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전국적인 감염병 사태 이후 엄마의 기침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나이 든 사람이 감염병에 걸려서 오래 가는구나. 감염병 때문에 폐에도 좀 문제가 왔나 보다 생각했지만 엄마를 내가 모시고 가볼 생각을 못했던 건 든든한 아버지가 나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믿어서였거든요. 해가 바뀌고 8년째가 되었습니다. 동생들이 엄마가 많이 힘들 때 많이 아프대라고 전해주었지만 전 특별히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행동을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의 세상과 빠른 이별이 제 탓인 것만 같아요. 제 2 아이들이 밥 한 끼를 못 먹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해 먹고 싶다는 걸 반드시 알아내서 해주고
먹이고 병원을 데리고 가면서 엄마에게는 그렇게 살뜰히 마음을 쓰지 못했어요. 엄마가 전화로 저와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내려오면 안 되겠냐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아버지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저는 친정으로 발걸음을 잃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엄마는 저에게 애원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엄마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작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전 뭘 쓰려고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어떤 음식 좋아해? 그냥 뭐 다 좋지. 다 좋은 게 어딨어. 엄마가 좋은 게 좋은 거지. 글쎄, 엄마는 다 맛있는데 찌짐도 맛있고. 맨날 먹는 찌짐, 그게 뭐가 맛있노? 엄마는 집에서 해먹으면 제일 맛있더라. 나는 밖에서 떡볶이 사 먹는 게 더 맛있거든. 떡볶이 많이 사무라. 항상 엄마가 좋아하는 건 뒷전. 주말에도 아버지가 점심엔 간단하게 국수나 끓이자. 하면 엄마는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영아, 슈퍼 가서 소면이랑 오이 하나 사온나. 아, 귀찮은데. 진이 좀 시켜. 나만 시키지 말고. 네 궁뎅이가 제일 크다. 움직여야 빠지지. 그거 움직인다고 안 빠지거든? 살 빠지는 거 생각하면 밥을 많이 주지 마. 아침 안 먹고 가도 되는데 엄마 아빠가 자꾸 아침부터 밥 먹어라, 고기 먹어라 하잖아. 우리가 먹고 싶은 게 곧 엄마의 그날 식단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치킨, 내일은 삼겹살, 모레는 제육볶음. 심지어 주말 아침에 제가 해물탕이 먹고 싶다고 하면 새벽 수산시장에 가서 해물탕 재료를 사와 주말 아침부터 우리 가족은 곰솥 한가득 해물탕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게 우리는 다른 집들도 그렇게 하는 당연한 일인 줄만 알았거든요. 세상 모든 엄마들이 아침부터 삼겹살을 굽고 새벽에 수산시장을 나갔다 오는 줄만 알았어요. 3남매가 있는 우리 집은 하루에 몇 번이고 먹고 싶은 메뉴들이 많았고 제 기억에는 못 먹는다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가 먹고 싶은 메뉴를 말할 틈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하고 싶고 먹고 싶다는 게 없어서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도저히 먹을 수 없어 못 먹는다고 했을 때도 우리는 그게 별로 아무렇지 않았던 이유는 뭘 먹고 싶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였나 봐요. 정말 바보 같죠? 우리 엄마도 먹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요. 위하수증이라는 증상으로 위가 내려앉아 장기를 눌러 소화를 시킬 수 없어 먹을 수 없었다고 하던데 조기 발견하고 치료했더라면 늙은 아버지에게만 이 문제를 맡겨두지 않았더라면 제가 내 새끼 보듯 그렇게 병원을 뒤져 반드시 알아냈더라면 엄마는 좀 더 제 옆에 살고 있었을까요? 통계에서 말하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엄마에게도 허락되었을까요? 아이들과 함께 입원한 엄마를 그해 처음으로 봅니다. 엄마가 제 기억 속 엄마가 아니었어요. 엄마는 뼈 위에 마르고 건조한 가죽을 씌워놓은 것 같았고 온몸의 피부색은 빛바랜 쥐색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눈동자 또한 탁하게 변했으며 온몸의 기운이 빠져 있었어요. 엄마는 어느새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어요. 많이 미안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저 자신의 행복과 고통이 최우선이었어요. 누가 저를 돌봐줄 필요 없이 스스로 가장 꼿꼿하게 서 있어야 한다고만 생각했죠. 각자 도생, 인생은 각자 사는 것,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면 그건 이미 의미 없는 인생이라 치부하며 그 가치를 바닥에 떨어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 행복은 저 혼자만 있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어리석게도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엄마, 미안해. 화 좀 내지. 애들 보고 일하느라 바빴잖아.
엄마 이렇게 될 때까지 모르고 진짜 미안해. 병원 밥은 너무 맛이 없다며 엄마는 새콤한 게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부초밥과 엄마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포장해 주었더니 엄마는 모처럼 맛있게 먹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가 먹고 싶었던 건 너무나 사소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동안 엄마가 입맛이 없어 못 먹겠다고 했었는데 우리 삼남매가 모두 모이니 엄마가 밥을 먹네요. 유부초밥도 절반을 넘게 먹는 걸 보고 저는 또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의 식욕을 올려주는 건 자식들이었나 봅니다. 혼자 먹는 병원밥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보고 싶은 마음이 엄마를 더 병들게 했던 거겠죠. 엄마랑 헤어지는 마지막 날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우리는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막국수가 먹고 싶다고 했고 돈가스며 짜장면이며 종류별로 먹고 싶은 대로 다 시켰어요. 뭐든 엄마가 먹고 싶은 게 생기지 않을까 했거든요. 엄마는 본인 막국수를 천천히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아들이 덜어주는 탕수육도 몇 점 먹는 걸 보고 우리는 다행이다 안심했어요. 엄마의 병은 사실 그냥 별거 아니었을 거라고 그냥 우리 얼굴이 보고 싶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저와 엄마는 잠시 병원 광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내가 의사쌤한테 여쭤봤는데 위하수증이라고 해서 위가 내려앉았대. 그래서 장기를 눌러서 소화가 어려워서 엄마가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위 올려놓고 하면 다시 식사할 수 있고 그럼 항암하면 되나 봐. 원인 찾아서 잘 됐다. 그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몇 달 동안 그걸 몰라서 고생했는데. 엄마, 나 서울 올라가서 바쁜 거 이번 달에 끝나면 엄마랑 설악산 단풍 구경이랑 온천 갈 테니까 엄마는 그동안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생각해놔. 나 그거 하려고 돈 열심히 버는 거니까 이번에 엄마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해줄게. 말만이라도 고맙다. 나는 네가 아빠랑 풀고 동생들이랑 잘 지내면 좋겠어. 저는 엄마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낸 건데 엄마는 다시 아빠와 동생들에게 잘하라고만 하니 순간 또 화가 났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나만 항상 잘못한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한테 사과하라고 한번 엄마가 이야기해봤어? 영아, 속 좁게 굴지 말자. 난 그 말이 제일 싫어. 난 뭐든지 오케이 해야 되고 말 안 되는 소리에도 다 받아줘야 돼?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엄마는 엄마 인생 안 억울해? 나는 엄마처럼은 안 살아. 그렇게는 살기 싫어. 엄마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나는 그렇게 못 사는 인간이야.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저를 더 독하게 구석으로 모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울을 다녀오고 열흘 뒤에는 아버지 생신이 있었고 일주일 뒤는 엄마 생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삼남매는 부모님 생신을 보내기 위해 미리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영아, 우리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한 거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왜?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냥 쉬고 싶다. 그럼 나 그 다음 주에 부산 가서 열흘 정도 없는데? 그럼 다녀와서 보지 뭐. 그래도 괜찮겠어? 그게 낫겠어. 추석 지나고 와. 엄마는 끝내 엄마의 진심을 말하지 못했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사실을 엄마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큰이모가 나에게 말해주었어요. 영아, 엄마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입원하기 전에 나랑 통화했었는데 애들 안 와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넌 2주 전에 왔다 가고 진이는 그 전주에 왔다 갔다고. 그러니까 추석 지나고 만나도 될 것 같다고 하더라. 근데 영아,
엄마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입원 후에 병원 복도에서 이모의 말을 듣고 나는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꺽꺽거리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부산에 가서는 엄마에게 계속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주면서 즐겁다고 자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엄마는 사진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눈이 떠지지 않고 흐려지는 의식을 간신히 붙잡고 있던 때였습니다. 틈틈이 엄마랑 전화를 했고 목소리에 기운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큰일이 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침 식사를 하고 둘째랑 놀고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수많은 링거병을 꽂고 눈을 감아버린 엄마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엄마는 심장박동을 체크하기 위해서 가슴에 온갖 기계를 붙여놔 늙고 병들어 생기가 없어진 환자의 가슴이 숨김없이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나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될까요? 그래, 그래야 할 것 같다. 엄마 마지막일 것 같아.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엄마한테 기다리라고 전해주세요. 꼭요. 그래, 조심해서 빨리 와. 그때부터 나는 정신없이 방까지 달려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남편을 붙잡고 흔들며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쥐어 짜내가며 말을 했어요. 여보 대구 가야 돼. 왜? 사진 봐. 알았어. 서둘러 준비해. 저는 아이들을 재촉했습니다. 엄마 버텨줘. 저는 바라고 또 바라며 대구로 향했어요. 한 걸음의 병실로 올라갔더니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눈을 감고 온몸에 기계를 달고 있는 가느다랗고 힘이 없이 늘어져 있는 엄마였습니다. 사진보다 더 메말라 있었어요. 엄마, 내 목소리 들려? 나 누구야? 대답해봐. 내 목소리가 차마 들리지 않을까. 내가 소리를 지르면 엄마가 깜짝 놀라서 눈을 뜨게 되지 않을까. 시끄럽다고 살살 말하라고 타박 주지 않을까 하여 목소리가 터져 나가도록 엄마 얼굴 가까이에 대고 소리를 질러봤어요. 큰딸 영희. 엄마, 나 왔어. 미안해. 가지 말라고 하지 왜 가라고 했어. 이렇게 아프면 가지 말라고 붙잡지. 왜 그랬어?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한평생 속으로 사귀고만 살았나? 왜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원하는 걸 말하지 못할까? 우리도 없이 아버지랑 마지막 입원 준비를 하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미치도록 미안했고 간절함과 미안함을 담아 옆에서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애타게 불렀어요. 엄마, 내 목소리 들려? 제가 묻고 엄마가 답해줄까 싶어 엄마의 마른 입에 귀를 가져가 봅니다. 그럼 저의 온기가 느껴지는지 엄마는 힘없이 대답해 주었어요. 계속 말을 시키면 엄마가 저의 목소리 때문에 먼 길을 못 떠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빨리 눈 뜨자. 나도 오고 애들이랑 정서방 다 왔어. 진이네도 다 오고 수연애도 오고. 그러니까 애들 얼굴 보게 빨리 눈 떠. 간호사가 물을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엄마의 마른 입을 계속 수건으로 적셔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계속 물이 마시고 싶다고 했어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싶다는 엄마가 너무나 안타깝기만 했죠. 얼른 일어나 컵 속에 담긴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들이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 미안해. 마시면 안 된대. 엄마 다 낫고 나면 뭐든 먹자. 지금 뭐가 제일 먹고 싶어? 수박. 수박? 그거 엄마 병실에서 나오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무등산 수박으로 사올게. 그러니까 그 수박 먹게 빨리 일어나.
그게 정말 마지막인 줄만 알았더라면 그냥 수박을 사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다시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그럴 수 없었어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엄마가 일어날 거라고 믿었거든요. 회진 시간이 되어 담당 선생님이 오셔서 엄마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지금 어때요? 사실 지금은 언제 어떻게 되든 이상한 상태가 아니에요.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ICU로 올라갈지 정하셨나요? 아직 못 정했습니다. 오늘 정하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엄마가 목이 너무 마르대요. 절대 마시면 안 되나요? 그럼 아주 소량만 흘려 넣어주세요. 네. 저는 엄마에게 드디어 물을 줄 수 있다는 기쁨에 종이컵에 물을 받아 숟가락으로 흘려 넣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간호사가 달려와 제지를 했어요. 보호자분, 어머니 물 드리면 안 돼요. 선생님께서 허락하셨는걸요? 그래요? 아마 간호사는 알고 있었겠죠. 엄마가 마지막이라 이제 치료가 무의미하고 물이건 뭐건 간에 엄마에게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 것이라는 걸요. 저는 엄마가 물을 마셔도 된다는 사실에 신나 있었을 뿐 그게 무얼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기적을 꿈꿨습니다. 기적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기적은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엄마를 지켜봐주고 있다면 엄마는 삶의 의지를 놓지 않을 것이고 다시 눈을 뜰 것이며 우리는 이번 일을 나중에 큰 고비를 넘긴 일로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지금은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을 뿐이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엄마는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엄마가 다시 입원했다는 소식에 외가 식구들이 모두 찾아왔어요. 아이고 미화야, 왜 다시 누워있노? 언제 일어나려고 다시 누웠어? 눈 좀 떠봐. 내 목소리 들려? 엄마가 물 먹고 싶대. 제가 엄마 링거 꽂힌 팔을 건드리지 않고 물을 먹이려고 엉거주춤 어설프게 하는 걸 본 이모가 도와주었습니다. 미화야, 안 되겠다. 영희가 하고 싶어 해도 해본 적이 없으니 영희 혼자 못해. 내가 니를 볼게. 그 소리를 들은 엄마가 고개를 흔들어 거절했어요. 엄마, 어설퍼도 내가 해줄까? 나하고 진이가 할까?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힘없이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는 것에 저는 기뻤어요. 아직 정신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 엄마, 내가 할게. 진이랑 내가 엄마 끝까지 볼게. 저는 엄마가 바라는 대로 해줄 거라고 엄마가 듣도록 아주 크고 씩씩하게 대답했죠. 엄마가 듣고 있으니까요. 제 목소리를 엄마가 알고 있잖아요. 엄마가 딸들이랑 있고 싶은갑다. 네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해주고 싶은데 엄마가 니를 원하네. 응, 이모 마음만 받을게. 이건 나하고 진이가 할 일이야. 그래, 네가 고생해야겠다. 고생 아니야. 지금까지 엄마한테 못했잖아. 내가 평생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엄마가 우리 옆에서 있어주면 좋겠어. 이모들이 가고 난 뒤 전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한테 하나 다짐할게.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진이랑 화해할게. 그래서 엄마랑 같이 여행 가자. 우리 다 같이. 엄마 좋지? 잠시 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보호자 한 분만 남을 수 있어요. 누가 어머니 봐드릴 거예요? 선생님, 너무 죄송한데요. 우리 엄마 제가 꼭 봐주고 싶어요. 근데 저는 병간호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나 때문에 우리 엄마 더 힘들면 안 되잖아요.
나하고 내 동생 이렇게 둘이 엄마 돌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보호자들 눈에 띄지 않게 병실 안에만 있을 테니 제발 동생이랑 둘이서 엄마 챙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저는 두 손 모아 간호사에게 간절히 빌었어요. 엄마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두 딸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소원을 너무 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지금 보호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병인을 써요. 나는 싫어요. 우리 엄마 남한테 맡기기 싫어요. 엄마 아픈 동안 한 번도 우리는 남의 손에 엄마 맡긴 적 없어요. 엄마 갈 때까지 우리가 엄마 옆에 있고 싶어요. 흐르는 콧물을 닦지도 못하고 떼쓰는 아이들 마냥 발을 동동 구르며 부탁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겨우 허락을 받아 그때부터 여동생과 저는 둘이 번갈아 보호자 침대에 기대 눈을 붙이기도 하고 엄마가 못 씻어 찝찝해하지 않도록 물수건으로 온몸을 닦아주길 반복했어요. 마지막까지 청각은 남아있다고 했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가 평소에 좋아했던 트로트도 들려주고요. 손자들이 깔깔거리고 웃는 동영상도 들려주었어요. 그 동영상 속의 손자들 웃음소리에 엄마가 반응을 합니다. 진아, 엄마 심박수도 올라가고 산소 포화도도 올라갔어. 애들 목소리 듣더니 엄마가 반응했어. 그럼 엄마 안 심심하게 계속 다른 거 들려주자. 우리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고 엄마랑 계속 말을 하고 귀에 다양한 소리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엄마는 손주들 노는 소리에 반응을 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고 새벽이 되면 다시 나빠졌습니다. 몸을 이리 돌리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열이 나길 반복했죠. 그럼 다시 엄마의 옷을 벗기고 동생과 물수건으로 내내 닦아서 열을 내렸어요. 갑자기 기계에서 경고음이 들리고 간호사들이 들어옵니다. 조치를 해도 쉽게 달라지지 않는 엄마를 보며 우리에게 말했어요. 가족들 오시라고 해주세요. 어머니랑 인사하시게요. 우리는 그 소리에 울며 불며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죠. 아빠, 병원에서 빨리 오래요. 다 오래요. 전화를 끊고 엄마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힘내.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못 가. 아직 아빠 안 왔어. 그러니까 못 가. 안 돼. 엄마 할 수 있지? 우리 엄마 지금처럼 또 버틸 수 있지? 아빠 오고 있대. 애들도 다 오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엄마의 병실로 가족들이 다 들어왔어요. 이봐, 아이 눈 좀 떠봐. 응? 여보, 내 목소리 안 들려. 들리면 눈 좀 떠봐. 가족들이 애처롭게 엄마를 불렀습니다. 고만고만한 손주들 넷. 우리 엄마는 아들을 못 낳는다고 지독하게 구박을 받았는데 어렵사리 낳은 넷째가 지금의 막내 동생입니다. 그 시절이 그랬던 것처럼 원래 셋째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상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아들인 막내라고 생각했었죠. 그걸 우리가 보상이라도 해주듯 저와 내 여동생은 각자 아들만 둘씩, 그러니까 무려 넷이나 손자만 낳았습니다. 우리가 넷을 그렇게 아들만 낳았을 때 부모님은 이제 아들은 그만 있어도 되겠다며 크게 웃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엄마의 귀한 아들이 손녀를 뱃속에 품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손녀 나와도 되지? 아들 소원은 우리 딸들이 다 풀었지? 저는 엄마를 보며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병실에 있을 수 없어 나머지 가족들은 복도에서 대기를 하고 다시 나와 여동생이 남았어요. 시간이 더디게 흘렀으면 했습니다. 1분 1초. 나는 평생 이 병실에서 엄마 얼굴만 마주보고 살아도 되니 엄마가 이야기는 못해도 대답만 할 수 있을 정도만 되어도 좋으니 아직은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허공에 빌었습니다.
아빠, 엄마, 누구? 아빠, 엄마 아들 불러줘?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아빠라는 질문에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아빠 찾아요. 빨리 들어가 보세요. 엄마의 마지막은 엄마가 가장 힘들게 낳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지지고 볶고 싸우며 살부비고 산 남편이었나 봐요. 여보, 나 불렀다며? 아이, 눈 좀 떠봐. 엄마의 두 손을 아빠가 잡고 흔들어요. 엄마는 힘없이 가느다랗게 마지막 힘을 내어 눈을 뜨려고 애썼죠. 고마워. 고마우면 눈 감지 말고 떠. 뜨고 이야기를 해줘. 아버지는 흐느껴 우셨고 이 말이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꼭 아버지에게 엄마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가기 마지막 1년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을 오가니 엄마가 아버지에게 너무 미안해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도 했었거든요. 그날 아침 엄마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으며 눈을 뜨지도 못했고 대답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엄마의 연명치료를 결정하라고 하셨지만 사실 엄마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전적으로 환자 보호자에게 선택 기회를 줄 뿐 엄마는 더 이상은 힘들다고요. 우리는 복도에 나가 온 가족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엄마 많이 고생했다. 많이 아팠어. 그만 아프게 하고 싶다. 저와 동생들은 말을 잇지 못했고 아버지는 엄마를 아프지 않게 보내주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어요.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약해진 엄마의 뼈가 유리 파편처럼 부서져 온 장기를 뚫어 고통 속에 겨우 숨만 붙여놓으면 엄마가 더 아프다면서요. 저는 홀로 다시 병실로 들어가 엄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ICU 올라가면 많이 힘들고 아프대. 그래도 엄마 해보고 싶어? 저는 다시 울음이 터졌어요. 엄마, 살고 싶지? 우리 엄마 더 살고 싶지? 엄마는 살고 싶다고 아직 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입원 전 아버지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연명치료에 대해서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냐고 이야기를 나누었대요. 아버지는 본인이 그런 상황이 되면 연명치료는 하고 싶지 않으니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했지만 엄마는 대답을 하지 않았대요. 저는 복도로 나와 가족들에게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 살고 싶대. 아파도 해보고 싶대. 그 소리에 온 가족이 오열을 했고 동생들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엄마 연명치료 결정하면 그걸 하겠다고 한 사람이 이제 엄마의 나머지를 책임져야 해. 아버지 혼자 할 수 없어. 그 말도 현실이죠. 우리는 이미 모두 가정이 있었고 엄마가 있는 병원에서 4시간 이상 거리에 살고 있었거든요. 엄마를 돌보려면 서울로 모시고 가거나 아니면 엄마가 있는 이곳으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었어요. 엄마를 모시고 가든 우리가 내려오든 배우자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니까요. 나는 그래. 나는 자식도 아니고 삼자지만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난 손을 쓸 수가 없었어. 지금도 그게 가장 후회가 돼. 그래서 나는 장모님 숨이 붙어있기만 한다면 무조건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해. 여보, 머리로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 하지만 모든 생활 포기하고 엄마 하나만을 위해서 매달린다는 건 불가능해. 이제 아빠한테 짐을 지울 수도 없고 말이야. 엄마 연명치료 결정하면 그건 결정한 사람이 맡아야 돼. 장인어른이 힘들까봐 걱정인 거야?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장모님이야. 장인어른이 돌보는 게 힘들다고 아직 살아계신 장모님을 포기할 순 없어.
헬기로 이송할 수 있는 건강 상태만 되면 내가 서울로 장모님 모시고 가. 내가 장모님 돌볼 테니까 나머지 가족들은 연명치료 동의만 해. 남편이 나서서 장모를 보겠다고 하니 아버지가 사위를 안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울먹이셨어요. 사실은 엄마가 떠나는 게 너무 무섭지만 너희들이 힘들까봐 말하지 못했는데 엄마를 보내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 고맙다고, 그래서 엄마를 다시 ICU에 올려서 치료받자며 속내를 보이셨죠. 우리는 겨우 가족들끼리 합의를 했고 선생님께 전달을 했지만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올라가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산소 호흡기 통해 인공적인 숨쉬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미 선생님께 답은 정해져 있었던 거니까요. 우리의 선택이 너무 늦었다고 말씀하시네요. 모든 희망을 잃은 채 병실에 동생과 둘이 남아서 엄마를 지그시 바라봅니다. 진아, 이제 엄마 소변이 안 나와. 소변 주머니가 갈색이 됐네. 우리 엄마 얼마나 배가 아플까? 간호사실로 가서 선생님을 붙잡고 물었어요. 우리 엄마 소변을 못 봐요. 갈색이에요. 배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는 방법 좀 없을까요? 장기들이 다 망가져서 기능을 못해서 그래요. 소변을 보자고 약을 또 쓰면 다른 장기들이 버티지 못하고요. 저는 서서 우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감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선생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오늘은 명절이라 아마 회지는 따로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와 동생은 엄마의 손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느끼면 엄마가 조금 더 버틸지도 몰라서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오셨고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은 엄마의 눈을 뜨게 해서 반응을 보시더니 엄마 위로 올립시다. 내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정말요? 엄마가 아직 눈에 반응을 해요. 올라갑시다. 엄마가 소변도 못 봐서 배가 아플 것 같다고 두 자매가 병실에서 우는 모습을 보고 간호사가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오셔서 방법이 있을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연락드렸다고 말이에요. 저는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선생님의 말씀을 전달했더니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보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처럼 너무 좋아하며 ICU로 이동을 하며 희망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나는 엄마가 병실에서 누워있기만 해도 좋아. 말 못해도 괜찮아. 눈 뜨고 우리를 알아보기만 하면 나는 바랄 게 없어. 우리 다 모인 거 엄마가 한 번만 볼 수 있는 희망만 있다면 난 다 할 거야. 기대에 부풀어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내 옆에 있을 수만 있다면 평생을 병간호하고 살아도 괜찮다. 너희 엄마 없는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 엄마 없는 아버지는 이렇게 약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아프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8년 동안 남의 손에 엄마를 맡긴 적이 없는 아버지였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굳건할 줄만 알았는데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었나 봅니다. 엄마를 낮에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해 아버지는 일도 야간으로 바꾸었고 마치고 집에 오면 다시 엄마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기를 반복하며 그렇게 8년을 살아오셨어요. 이제 엄마 들어갔으니 우리도 밥 먹고 오자. 난 싫은데. 엄마 옆에 있고 싶은데. 여보, 여기 들어가면 못 봐. 정해진 시간만 면회가 돼. 당신이 있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 저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식당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공깃밥 하나를 받아 대충 양념에 밥을 비벼 김치를 올려 입안이 터져 나가도록 우겨 넣었어요. 언니야, 밥 좀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엄마가 내가 자리에 없을 때 그렇게 됐잖아. 자리 비우면 안 될 것 같아. 빨리 먹고 갈래. 5분 만에 급하게 먹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병원에서 임의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고 했어요. 한 번 더 심정지가 오면 되돌릴 수 없어요. 오늘이 고비예요. 밥 따위가 뭐라고. 밥 먹자고 자리를 비운 나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엄마의 병실 밖에 차가운 은박 돗자리 한 장을 폈습니다. 나는 이제 엄마 마지막까지 여기서 움직이지 않아요. 밥 먹으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자리 비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엄마의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엄마가 마지막을 버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찾아와 우리는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정막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뭔가 소식이 들려오길 간절히 바랬죠. 날이 어두워졌지만 엄마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 걱정이 된 저는 안부가 궁금해 병실벨을 눌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약하게 계속 투석을 하고 있어요. 투석기를 끄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 얼굴 한번 봐도 돼요? 우리 엄마 혼자 있어서 무서울 것 같아요. 내가 손만 잡아주고 올게요.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어머니가 많이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엄마가 나아지라고 들어간 병실인데 바뀐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집중치료실에 있을 때보다 더 나아졌을 거라는 기대로 엄마를 만나러 들어갔는데 간호사가 걷은 커튼 뒤에 엄마는 사람이 아닌 약품 처리된 시체처럼 보여 저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 왜 이런 모습이에요? 약 때문에 그래요. 간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서 약이 들어가니 황달이 온 거예요. 그래도 온기는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잡은 손은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저의 고집으로 엄마를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할 뿐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인가 봅니다. 선생님, 엄마 보내주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 더 아프면 안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엄마도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더 두면 우리 엄마 고통만 더할 것 같아요. 전달하겠습니다. 병실에서 엄마를 보고 나온 저를 둘러싸고 모든 사람이 엄마의 소식을 궁금해했어요. 엄마, 보내달라고 했어. 사람들이 웅성이며 저를 탓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봐라, 내가 고생한다고 올리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왜 엄마를 더 고생시켰냐. 다 욕심이다. 저는 화살바지가 되어 날아오는 화살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중이었어요. 엄마가 살고 싶다고 했어. 우리 엄마가 본인이 살고 싶다고 했다고. 누구든 엄마 본인 목숨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 우리 엄마가 선택한 거야. 나는 엄마가 하고 싶은 만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저의 선택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목이 터져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와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거라고 말이죠. 누구의 인생도 아닌 엄마가 본인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자정이 지나 10월 2일 새벽 1시 19분, 저와 엄마는 이렇게 이별을 하기로 합니다. 63세, 짧으면 짧은 인생 중 8년을 암투병으로 보냈어요. 슬픔에 잠길 시간 따위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더라고요. 엄마를 덮어 영안실로 이동하는 그 길을 아버지와 두 동생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아빠, 고마워요. 나 혼자 이 길을 걷지 않도록 두 동생을 낳아줘서요. 그 순간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얼마나 안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이 길을 걸으며 엄마를 보냈더라면 슬픔에 매몰되어 저도 엄마를 따라가고 싶었을 것 같거든요.
남은 장례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들었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만 같아 눕고만 싶었습니다. 평소에 좋지 않았던 오른쪽 눈이 다시 터질 듯 아파오는 것 같았어요. 저의 눈물은 아파서 그런 거예요. 엄마를 이렇게 보낸 죄책감이 아니라 정말 아파서 운 거예요. 너무 아파서요. 못난 자식이 제일 많이 운다더니 제가 딱 그렇네요. 아빠, 엄마 꽃 좋아하잖아요. 엄마 빈소에 꽃을 가장 많이 깔아주고 싶어요. 저의 말에 우리는 가장 큰 빈소를 대여했고 엄마 영정사진 주변이 예쁜 꽃으로 흘러넘치길 바랬습니다. 우리 엄마는 참 꽃 좋아하는 아름다울 미 꽃화 미화씨니까요. 집으로 돌아가 엄마의 영정사진으로 쓸 사진을 고르는데 저는 엄마를 보낼 준비를 한 적이 없어 영정사진 따위는 미리 찍어놓질 않았죠. 우리 엄마 이제 63살인걸요. 영정사진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잖아요. 마땅히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몰라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으니 아버지가 사진을 줍니다. 오래 찍었다. 올해 아버지께서 어디 스튜디오 체험단에 당첨이 되어 엄마랑 단둘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만 주고 원본은 안 주는 개자식들이라고 욕을 했다면서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찍어줘 다행이라고 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소주 한 잔 사주고 싶다고 하면서요. 영정사진으로 쓰기에는 우리 엄마는 너무 밝게 웃고 있네요. 눈은 반달이고요. 입꼬리는 자연스럽게 귀까지 올라갔어요. 아버지랑 둘이 찍은 사진인데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무도 우리 엄마가 아파서 세상 떠난 줄 모를 것 같은 사진입니다. 빈소의 상주와 조문객은 목이 터져라 슬퍼하는데 정작 엄마는 행복한 소풍을 떠나는 얼굴로 환하게 반겨줍니다. 사진 속의 엄마는 이렇게 말하는 듯 했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고통을 벗어난 것 같아 행복하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미화야, 왜 네가 먼저 가? 왜 그리 웃고 있어? 자식 새끼를 다 두고 발길이 떨어지드나? 안 된다 안 돼. 너무 이르다. 아이고. 큰 이모는 빈소에 주저앉아 목 놓아 동생의 먼 길을 배웅했고 자신보다 먼저 간 동생을 둔 외삼촌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셨는지 초췌한 얼굴로 말이 없으셨어요. 3일간 엄마의 앞을 지키며 향이 꺼질세라 자식들과 사위 며느리들이 번갈아가며 당번을 서는 동안 남편은 한 번도 바닥에 눕지 않고 석상이 든 것 마냥 의자에 앉아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있지 말고 좀 누워. 됐어. 당신 속이 말이 아닐 텐데 당신은 쉬어. 여보, 미안해. 뭐가? 내가 장모님한테 무심해서.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장모님 부재중 전화가 있는 거 알면서도 장인 어른한테 전화했으니 됐다고 생각했었어. 전화 드릴걸. 됐어. 당신은 할 만큼 했어. 나도 못했잖아. 우리 엄마는 가족들의 의견에 따라 화장을 해 아빠가 원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어린 시절 할아버지 댁에 가면 땅콩도 캐고 감자도 캐고 그렇게 뛰어놀던 과수나무들이 심겨있던 자리였어요. 해가 잘 드는 양지에 앞쪽으로는 논이 넓게 펼쳐져 있고 주변에는 온갖 과수나무들이 심겨 있어 노란 나비, 흰 나비가 수없이 날아다니는 걸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진아, 우리 엄마 사과 참 좋아하는데 사과꽃도 보고 사과 물을 익을 때 사과 향기가 넘치겠다. 그러게, 거기는 해 지는 것도 잘 보이는데 엄마가 석양 실컷 보겠네. 우리는 하염없이 그 자리에 서서 엄마의 비석을 손으로 쓰다듬어 봅니다. 마치 우리 엄마의 앙상한 몸을 어루만지듯이 살살 만져보았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혼자 남게 될 엄마가 외로울까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죠. 엄마를 보내고 친정집으로 되돌아왔지만
우리 중 아무도 서울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은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한평생 깔끔하게 산 아버지도 별 수 없이 병든 안에 수발만 한 티가 납니다. 벌써 혼자 사는 호랍이 같아요. 썩은 음식들을 죄다 꺼내버리고 닫고 새로 넣어놓고를 반복해 엄마가 없어도 혼자서도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 동안 동굴 속에 지내듯이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 어두운 집 속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이렇게 조용히 잠들어 엄마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있으면 아무도 슬프지 않을 테니까요. 저의 마음과는 별개로 다시 살아내야만 했고 일상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빨랐나 봐요. 어디 단단히 고장이 난 사람처럼 매일 술에 취한 것 같이 멍한 상태로 겨우 앉아 있을 수 있었고 눈만 감으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상태가 되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럴 때 동생에게 전화를 해 엄마가 지금 없는 게 맞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어요. 진아, 나 오늘 꿈을 꿨는데 엄마가 하얀 병실에서 밝은 애를 등지고 앉아서 곱게 화장을 했더라. 엄마가 예쁜 립스틱도 칠하고 얼굴도 살이 올라왔어. 그리고 엄마 나이가 37이야. 왜 37이냐고? 내 기억 속에 엄마랑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생각해보니 내가 중학교 때였나 봐. 학교 마치면 교문에서 기다리는 엄마랑 즉석 떡볶이 사 먹고 빙수 사 먹으면서 집까지 걸어오던 그 시절. 내가 엄마한테 엄마 이제 괜찮아?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응, 괜찮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짐 다 쌌다고 하길래 내가 엄마 손잡고 다행이다, 다행이야. 나는 우리 엄마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꿈이었나 봐 하고 깼잖아. 엄마가 없는 지금이 꿈인 줄 알았어. 나는 한동안 이렇게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에게 엄마의 부재를 물어봤고 확인하고서야 시장에서 엄마 손을 놓친 아이 마냥 엄마 어디 갔어? 나 여기 있어. 빨리 데리러 와. 숨어서 지켜보지 말고 빨리 나오란 말이야. 하고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온종일 몸부림을 쳤어요. 삼남매가 눈에 밟혀서 엄마가 먼 길 떠나지 못하고 우리들 주변에 맴돌기만을 바랬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엄마를 아직 지우지 못했어요. 엄마가 없어도 엄마가 있는 것 같이 느끼고 싶었거든요. 나는 엄마가 없는 게 아니라 엄마랑 싸워서 잠시 말을 안 할 뿐이야. 언젠가 다시 엄마한테 그때 미안했다며 못 이긴 척 다시 수다 떠는 날이 올 것만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엄마를 위한다면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 홀로 계신 아버지를 챙기고 내가 가족들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손에 꽉 쥐고 못 놓았던 일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잠시 쉬고 다시 복직을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일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족들이 저의 부재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내 자신이 아니라 누구의 엄마, 누구의 자식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2024년 3월 12일 회사 생활 마지막 날. 의외로 홀가분했어요. 이제 매일 백팩을 메고 나는 두 아이들이 하교하는 교문 앞을 기다립니다. 내 엄마가 교문 앞에서 나를 기다렸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이들에게 추억 적금을 쌓을 거니까요. 엄마를 보내고서야 지난날의 나의 아집을 후회하는 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엄마.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